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주최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는 인파가 몰리는 각 지역 축제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이전 일상과 비슷한 생활 패턴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고 영상이나 댓글을 최소 2주간 멀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 CPR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지만 해당 기술과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적 교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CPR 동작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데다 결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의 독자 우주정거장인 텐궁 건설을 위한 두 번째 실험실 모듈이자 마지막 모듈인 멍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정거장 텐궁은 핵심 모듈인 테너를 중심으로 양쪽의 두 개의 실험실 모듈인 원텐과 멍텐을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1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 현수교 붕괴 사고는 몇 명이 다리 양쪽 난간을 잡고 몸을 흔들자 한쪽 케이블이 끊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리의 보수와 관리를 맡은 회사는 수개월에 걸쳐 보수 공사 뒤 사고 며칠 전 재개통하면서 이를 관련 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안전 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믿기지가 않았고요. 슬픈 일이죠, 뭐. 그래서 이런 대형 사고가. 저랑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고 너무 젊고 이쁘고 아까운 나이에 그렇게 저의 친구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방문했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냥 같이 기대고 같이 슬퍼하고 두 분 다친 일이 없도록 다 주의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영상으로 보셨듯이 이번 이태원 참사는 피해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온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참사 현장의 영상이나 댓글을 보는 것을 가능한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아울러 최대한 빨리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격과 슬픔을 넘어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이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걸러지지 않은 참사 영상들이 넘쳐나면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함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사고 영상이나 댓글을 최소 2주간 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신의 불안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5%에서 20%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우울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최대한 빨리 이전 일상과 비슷한 생활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전에 몇 시간을 자고 몇 시간을 밥을 먹고 얼만큼 운동을 하고 친구를 만났는가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것이 최대한 그 트라우마로부터 극복하는 우선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2, 제3의 트라우마, 심리적 재난을 피하려면 섣부른 남 탓도 말아야 합니다. 희생양을 찾는 것이거든요. 물론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섣부른 원인 판단으로 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되는 것이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금해야 되고 또 국민의 슬픔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가장 위험한 게 지금의 이 재난 상황을, 이 엄청난 슬픔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아니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심리적 재난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가중시키고 회복을 방해하는 피해자 혐오 표현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구급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희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인터넷 공간에서는 과실 책임이 두렵다는 이유로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거 있는 주장인지 신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민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신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선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다가 갈비뼈라도 부러지면 치료비 내놓으라고 한다. 나중에 고소당할까 봐 두렵다는 이유로 응급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응급 환자를 살리려다 발생한 사상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 재난으로 인정된 대형 인명사고 현장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 일말의 책임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응급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착한 사마리안법을 통과를 시켜서 정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주변에서의 CPR 아니면은 응급 소생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때 아닌 성 갈등도 논쟁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은 사람에게 흉부 압박을 시도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일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위험에 있거나 또는 네네. 위험에 있다고 일반인이 다 인식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네네. 그런 걸 겁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쵸. 정말 위험한 사람을 돕는 게 중요한 거지. 그쵸, 이런 걸 갖고 그쵸. 자꾸 예를 들어서 성추행의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근거가 불분명한 논쟁으로 응급 구조 활동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포함해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초등학교엔 보건교과가 없고 중고교에는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개정 중인 2022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보건교과인 건강안전단원에 CPR 교육에 대한 내용과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 파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는 보건교과가 따로 없고 중고교의 경우에도 보건교과가 선택 과목이어서 응급상황 대처와 관련된 교육은 체육시간 등에 단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보건교육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 3일부터 인파가 몰리는 각 지역 축제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합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번처럼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오늘 3일부터 지역 축제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각국도 과거 심각한 압사 사고를 겪은 뒤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방과 대비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중국 상하이 와이탄 천이광장. 새해맞이 행사에 관람객들이 몰리며 36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我就现在想知道你们的情况是什么样的，不知道家属会是什么样的。我们之前也有提过意见，就是说。 중국은 이 사고 뒤 공공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법 조례를 만들고 5가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본도 효고현 아카시시에서 불꽃놀이 관광 인파로 11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다치는 사고 뒤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해 경비 업무에 혼잡 경비를 신설하고 자격 시험에 과목을 추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 성지 순례 기간 압사 사고가 반복되자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성지순례 허용 시간을 제한하고 입장할 때 GPS 칩이 내장된 전자 팔찌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بغض النظر عما يظهر من نتائج تحقيقات من تطور آليات وأساليب العمل في موسم الحج ولن تتوقف إن شاء الله. 축구장에서도 압사 사고가 계속되며 각국은 관련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힐스버리 경기장에 인파가 몰리며 철책에 갇힌 관중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축구장 안전을 위해 축구 관중법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최근 축구 경기에서 관중들의 난동과 경찰 진압으로 125명이 압사하거나 질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라이벌 팀 간 경기에서 원정팀 응원단의 출입을 금지하고 주요 경기에는 전투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사고 발생 뒤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예방과 대비가 더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예측을 제대로 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4의 최대 생산 기지인 중국 정저우 공장에 코로나19가 번졌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탈출극까지 벌어지면서 올 연말 출하량의 30%가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폐쇄된 출입문을 뚫고 쏟아져 나옵니다. 일부는 외곽 철조망을 넘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대형 화물차 짐칸을 얻어 탔지만 대부분은 여행 가방을 끌고 수십 킬로미터를 하루고 이틀이고 걸었습니다. 코로나19로 봉쇄된 중국 정저우 아이폰 조립 공장에서 탈출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수많은 중국인들은 80년 전 허난성 대기근을 떠올렸습니다. 115公里遇到关卡劝返绕路50公里走了一天一夜也挺泪目的想起来电影1942 앞서 정저우 공장을 운영하는 타이완 업체 폭스콘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일부 나오긴 했지만 생산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2만 명 감염설은 엄중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노동자들이 전한 실상은 달랐습니다. 공장 곳곳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코로나19 확산 공포 속에 먹을 것조차 제대로 배급되지 않아서 탈출국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昨天是送了2个面包也没有人来做核酸发烧39度3无人处理富士康不管我们的死活 30만 명 넘게 일하고 있는 폭스콘 정저우 공장은 세계 아이폰 출하량의 절반을 생산합니다. 올 연말 신형 아이폰 14 출하량의 30%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애플 주가는 물론 기업 이미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떨어지자 정부가 학생들을 평가해 학업 능력이 부진한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교육부는 원하는 학교나 학급만 자율적으로 신청해 실시하기 때문에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원격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양극화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대상을 확대, 부진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응시 대상은 올해 3개 학년에서 내년엔 5개 학년, 2024년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실상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대통령 발언은 이런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과거 줄세우기 논란이 일었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와 이번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하는 학교나 학급만 서로 다른 날짜에 다른 문제로 응시하기 때문에 일제고사나 전수평가 부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줄 세우기식의 일제고사는 없다. 아닙니다. 하시는 거죠? 예, 줄 세우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순위나 점수나 이런 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몇몇 시도교육청의 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우려는 여전합니다. 성취도 평가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나가게 되면 학교에서 그걸 대비하고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이런 식의 오류가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의 설문조사에서도 현직 교사의 74%는 이번 자율평가 시스템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평가가 아니라 학력 격차 예방과 학생을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 확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1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의 현수교 붕괴 사고는 몇 명이 다리를 흔들자마자 다리 한쪽의 케이블이 모두 끊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인도 경찰은 다리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 관계자 9명을 체포해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저녁 사고 발생 직전 인도 모르비 지역 다리에 설치된 CCTV 화면입니다. 폭 1.25m, 길이 233m인 현수교의 케이블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흰옷을 입은 한 남성이 다리 양쪽 난간을 잡고 몸을 좌우로 흔들기 시작하자 곧바로 다리를 지탱하던 오른쪽 케이블이 모두 끊어지면서 사람들이 모두 10m 아래 강으로 떨어집니다. 사고 당시 다리 위에는 축제를 즐기려던 사람이 400명 이상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정 수용 인원의 3배나 되는 숫자입니다. 현지 매체는 확인된 사망자가 140명을 넘어섰고 17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100명 안팎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다리에 보수와 관리를 맡은 회사 관계자 9명을 체포해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इसमें जैसे इसका नाम खुलता जाएगा पुलिस उसकी धरपकड़ करती जाएगी और किसी भी व्यक्ति को किसी भी कंडीशन छोड़ने का पुलिस का कोई इरादा नहीं है. 시계 제조가 주력인 이 업체는 수개월에 걸친 다리 보수 공사 후 사고 며칠 전 재개통하면서 이를 관련 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안전 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르비 지역 상점 대부분은 사망자와 유족들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ये कल जो हादसा हुआ उसकी वजह से पूरा मोरबी कल रात से ही बंद है। सबने अपनी तरह से एक श्रद्धांजलि देने की कोशिश की है कि ये हादसा बहुत बुरा हुआ है, मतलब बहुत ही 희생자들의 장례가 이어지며 모르비 지역 전체가 깊은 슬픔과 비통에 잠겼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가 나는 지역은 더 극심한 홍수가 발생하고 가뭄이 심각한 지역은 더욱 가물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곳이 동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는 동아프리카의 극심한 가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여름에 폭염과 가뭄 등의 재해로 고통받은 나라가 많았는데요. 현재까지도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말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글로벌 재난경보 및 조정 시스템에서 발표한 가뭄 현황을 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남유럽이라든가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좀 많은 나라가 지금 가뭄이 심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심한 곳이 동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포함된 나라들이 콩고 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남수단, 또 우간다 등 이런 나라들인데요. 네. 자, 그림을 보시면 아프리카 전체의 그림 중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가뭄 지역이고요. 아프리카에서는 동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가 가뭄 지역에 좀 속하고 있죠. 네.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역을 확대한 그림을 보시면 동아프리카의 넓은 지역의 가뭄이 아주 심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뭄은 올해 2월 말에 시작돼서 현재 8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뭄 영향을 받는 지역의 넓이가 109만 제곱킬로미터, 즉 한반도의 5배 정도의 넓은 지역입니다. 네, 가뭄이 8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으면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가뭄 외에도 뭐 홍수나 사이클론 같은 피해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올해 10월 18일에 이제 의학 전문이죠. 랜시시 발표한 그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관한 이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동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가뭄은 1970년에서 79년, 또 2010년에서 2019년 그 사이에 3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2018년에 파괴적인 사이클론은 말라위, 모잠비크, 짐바브웨 등에서 2,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서는 심각한 홍수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주거지라든가 경작지라든가 가축의 손실로 인한 강제 이주도 발생을 했고요. 홍수로 인한 생태의 변화와 환경 이상에 대한 피해는 말라리아, 댕기열, 에볼라 바이러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병의 증가로도 이어졌죠. 그리고 해수면 상승은 수질을 감소시키면서 아프리카에서 주요 사망 원인 설사병을 포함한 수인성 질병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자, 또 다른 자연재해로 인한 그 피해 사례도 알려주시죠. 일단 이런 극심한 날씨들은 물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공급을 방해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식량 불안이라든가 영양실조를 증가시키고요. 아프리카에서 매년 17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경제에서 농업의 중심적 역할 때문에 2012년 이후 영양실조가 거의 50% 증가를 했고요. 네. 환경 충격과 그 연쇄 효과는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지금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는 기후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의 국내 총생산의 5분의 1을 파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랜시스는 말하면서 전 세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했지요. 네, 이 자연재해가 물과 식량이랑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가난한 국가들의 피해가 더 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프리카 중에서도 동아프리카 지역의 기후 재난이 더 심각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6월에 이제 영국 브라이튼 대학교의 그 데이빗 내시 교수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가뭄은 역사상 최악인가? 그리고 더 나빠질 것인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자, 이제 그런 보고서에서 에티오피아라든가 소말리아 및 케냐의 넓은 지역은 현재 심각한 가뭄에 처해 있다고 말하면서 약 1,670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인구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인구를 합친 것 이상이라고 밝혔죠. 네. 동아프리카 지역은 3월에서 5월까지 장마철이 있어요. 이 기간에 연중 강수량의 70% 이상의 비가 통상 내립니다. 또 그 위에 9월에서 12월까지 비가 조금 내려요. 그런데 2020년 말부터 4번 연속해서 장마철에 비가 매우 적게 내렸는데 이것은 적어도 40년 동안은 볼 수 없었던 기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뭄이 들다 보니까 토양의 수분이 사라지고 수로가 말라붙으면서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죽어갔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동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금 극심한 가뭄이 좀 해소될 여지가 보이는 겁니까? 일단 내시 교수가 말하기는 이러한 단기적으로 이 지역의 가뭄이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제 IPCC의 6차 보고서에서도 보면 이 지역은 물 부족이라든가 식량 부족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한 지역이기도 했고요. 네. 올해 4월에 이제 월스 헝거 라이프 등 발표한 세계 기아 지수를 보면 말이죠. 식량 부족으로 가장 배고픈 10개 나라가 나와 있는데 이 중 가장 심각한 나라가 바로 동아프리카의 소말리아입니다. 심각한 가뭄과 내전으로 인한 식량 부족이 아주 심각하고요. 차드는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불안과 이웃 나라에서 유입되는 난민 유입으로 식량 사정이 아주 매우 지금 심각하고요. 네. 남수단이라든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양 부족률은 39.6%에 이르고요. 콩고 민주공화국 등의 식량 사정도 지금 너무 심각하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이런 식량 부족은 바로 극심한 가뭄에 기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가뭄이 또 그 당분간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된다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자, 앞서서 이 동아프리카의 가뭄이 40년 만에 대가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일단 데이빗 내시 교수는 이 자료를 갖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 통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네. 이제 기록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또
기상차로 이런 걸 이제 결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동아프리카 지역의 강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쭉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동아프리카에서 강수량 측정이 시작된 것은 1870년대부터입니다. 내시 교수는 이제 과거 정보 소스를 사용을 해서 측정된 강우 데이터가 없는 지역은 자료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820년에서 1830년대 가뭄이 지난 200년 중 최악의 가뭄으로 당시 케냐의 발인고 호수가 다 말라붙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 1900년부터 1902년까지가 또 단연간의 가뭄이 발생을 했는데 악어를 사냥해서 연명했기 때문에 악어 기근이라고도 불립니다. 또 1983년부터 1986년까지의 가뭄도 아주 매우 극심했는데요. 당시 에티오피아 난민기아를 돕기 위해서 영국의 웸블리 구장에서 라이브 에이드가 열렸던 가뭄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룹 퀸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이 공연 실황이 나오는 바로 그 영화죠. 최근에 2016년에도 엘니뇨로 인해 가뭄이 심각했었는데요. 올해 발생한 이 지역의 가뭄은 1983년 가뭄 이래 약 4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다라고 내시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40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말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아프리카 지역의 미래 기후 예측은 좀 긍정적이라고요? 일단 내시 교수는 과거에 이런 그 기상 기후 자료를 갖다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뭄으로 인한 인간의 영양 기록물 외에도 꽃가루라든가 퇴적물 또 다른 기록들 갖다 이 기후 기록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식물학자들이라든가 지질학자, 기후학자들이 과거의 기후 변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에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덴만의 해양 퇴적물로부터 한 2000년간의 기후 기록 데이터를 추출해 보니까 지구 온난화와 동아프리카의 가뭄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해요. 현재 기후변화는 이미 동아프리카 지역의 강우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간이 유발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서태평양 온도가 상승하면서 동아프리카 강우 강수량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점점 나빠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앞으로 백투백 시즌의 가뭄이 점점 더 흔해지면서 더 심각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동아프리카의 가뭄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소식은 기근 조기 경보 시스템 네트워크와 같은 과학자 그룹이 이제 급성 식량 불안정에 대한 조기 경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런 예측을 통해서 정부라든가 구호기관이 가뭄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빈곤 국가의 자연재해가 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지구촌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날씨 잡기론 KB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두 번째 실험실이자 마지막 모듈인 멍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유인우주국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후 4시 반쯤 하이난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멍텐을 운반 로켓인 창정5 야호 4호에 실어 쏘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은 핵심 모듈 텐허를 중심으로 양쪽에 2개의 실험실 모듈 원텐과 멍텐을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멍텐은 실험 전용 모듈로 미세 중력과 물리학, 항공우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멍텐에 이어 연말까지 화물 우주선 텐저우 5호와 유인 우주선 선저우 15호를 발사하며 올해 안에 우주정거장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 민간 원자력 발전소를 최대 4기 건설하는 협력 의향서와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모두 20조 원 규모인데 폴란드 장관은 본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100%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240km 떨어진 차로 3시간 거리인 남서부 도시인 퐁트노프. 화력발전소와 저수지가 있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과 용수 공급이 원활한 곳입니다. 이곳에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최대 4기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 민간 발전사, 폴란드 국영전력공사가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4기의 용량은 5,600메가와트, 사업 규모는 20조 원가량.
이례적으로 폴란드 국유재산부 장관이 방한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했습니다. Mogę powiedzieć, że jestem przekonany w 100%, że do takiego wypracowania takiego dokumentu dojdzie. To oczywiście praca dla zarządów firm, które będą tą elektrownię budowały i będą uzgadniały wszystkie szczegóły. 폴란드는 1차 정부 원전 사업 파트너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의존도가 높아진 외교 안보 상황을 고려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2차 민간 원전 사업 파트너는 가성비 좋은 원전과 시공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약 상대인 PGE는 폴란드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폴란드 국토의 40%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이라 기술 이전 부담은 덜하고 사업 속도는 국가 사업보다 빠를 전망. 지금 꼭 연도를 예상한다면 2026년 또는 2025년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 게다가 폴란드 1차 원전 사업을 수주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는 시공 능력이 없어 시공도 우리 기업이 따낼 가능성이 큽니다. 시공은 자금 조달 부담이 없어 우리로선 민간 사업 수주에 이어 미국의 폴란드 원전 사업 시공까지 수주하면 실속을 챙기는 셈입니다. 체코, 사우디 원전 수주전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의 소송 해결은 숙제입니다. 한국 원전 산업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주력 수출 종목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됩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도 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편의점 입구에 오는 24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대신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 다회용 쇼핑백을 크기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쓰레기 봉투 활용해서 재활용되면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해요. 카페나 식당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강화됩니다. 플라스틱 빨대나 젖는 막대 제공이 금지되고 종이 빨대 같은 친환경 빨대를 써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는 경계 구분이 아리송해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음식점의 경우 편의점과 달리 약이나 음식을 비닐봉지에 넣어 팔 수 있습니다.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도 매장 내 사용만 금지되고 가지고 나가는 손님에겐 허용됩니다. 편의점 나무젓가락 제공과 식당 일회용 물수건 규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완화했는데 환경부는 즉시 시행 방침을 바꿔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계도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순한 단속의 유예가 아니라 문화와 그다음에 관행을 바꾸어내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1년 뒤에도 현장 적용성이 매우 낮거나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란 공감대가 있다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지역 축소에 이어서 이번에도 환경 정책이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지난 3분기 반도체 생산이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3분기 기준 반도체 생산 지수는 320.6으로 2분기보다 11%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줄어든 건 2분기 이후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폭은 2008년 4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통계청은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면서 반도체에 영향을 미쳤다며 수출 제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3일 새벽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폭을 0.75%포인트와 0.5%포인트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각으로 3일 새벽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연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면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 사이가 돼 상단이 4%에 도달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 상단과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차이는 1%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관건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폭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다음 달 0.5%포인트 인상을 시사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뜻으로 해석돼 세계 금융시장이 반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현재의 매파적 톤을 유지한다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지난달 30일까지는 12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31일에는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취약한 부분이 보이면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하죠. 하지만 취약점은 감출수록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자신의 취약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지숙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전적으로는 이 취약하다라는 말이 무르고 약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심리에서는 취약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취약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아마도 뭔가 그 부분을 감추고 싶고 취약하면 공격당하고 무시당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 취약성이라는 단어는 주로 안전 취약성, 홍수 취약성, 보안 취약성 등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이럴 때의 취약성은 무르고 약한 성질이나 특성 혹은 어떤 것에 민감하거나 약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영향을 받거나 손상되는 그러한 성질을 일컫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취약성은 주로 스트레스 연구와 관련지어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응 민감성의 의미로 많이 쓰여서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그러나 취약성은 우리 모두 가진 보편적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다고 해도 취약함만 우리 마음속에서 도려낼 수는 없죠. 네. 오늘은 취약함이 과연 부정적이만 할까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취약성을 들으면 제 약점이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약점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 곰팡이를 감추려고 꽁꽁 싸매고 가릴수록 곰팡이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피어납니다. 반대로 햇볕에 곰팡이를 드러내고 햇볕을 쬐어주면 사그라지게 되죠. 취약함도 이와 비슷한 특성이 있어서 감추려고 하면 부정적 속성이 더욱 커지고 반대로 드러내게 되면 오히려 취약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네, 곰팡이의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쉬운데요. 그렇다면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네, 아직은 고개가 갸우뚱하실 텐데요. 취약성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온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취약하다는 감정을 불확실성과 위험, 그리고 감정의 노출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상대가 나를 반드시 똑같이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의 불확실함을 감수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네. 또 사랑하면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런 순간에 우리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사랑의 감정을 노출하는 것 또한 행복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줍니다. 순간의 행복에 취한다는 것은 짧지만 강렬하고 또 덧없이 흘러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 그리고 감정의 노출로 인한 취약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즉 우리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세상에 참여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스스로 취약한
취약성을 좀 인정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 내가 그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떤 부분이 나타날까요? 네, 취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역기능적 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성공했다고 느끼는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의 환경을 탓하며 합리화하거나 반대로 자신을 비난하면서 스스로 루저, 못난이라고 규정짓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취약한 나 자신을 감추기 위해 술을 과하게 마시거나 음식을 폭식하는 것으로 회피하기도 하고 또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바쁜 스케줄로 나를 몰아넣기도 하죠. 예, 또 완벽해진다면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역으로 보면 취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역기능적인 방어를 한다고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취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는 우리를 결국 고립되게 만듭니다. 사실 취약함을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인데 결국 취약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될까 봐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취약성을 감출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대인관계 아니겠습니까? 만약 나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내가 취약한 면이 있다는 것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취약성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개인차가 큰데요. 취약함을 잘 다루려면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감정적인 공명을 통해 함께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나와 타인이 감정과 그 맥락을 잘 알아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나를 거울처럼 잘 비춰주면서도 진솔성을 갖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취약한 면을 털어놓고 이해받고 상대방도 또 나처럼 취약한 면이 있음을 나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취약함은 더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타인을 연결해주고 돈독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결코 상대가 완벽해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되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괜찮은 면뿐만 아니라 실수나 단점을 보면서 더욱 애정을 느끼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취약함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 상대방의 단점을 나한테 공개했을 때 그때 좀 단단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용기를 내서 취약성을 좀 저에게 보여준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저는? 네, 이 취약성을 드러냈을 때 저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안 됐다고 느끼는 감정이고 굳이 따지자면 나쁜 감정은 아닌데 동정은 왜 부정적으로 다가올까요? 동정은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는 감정, 즉 위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TV 드라마 속 주인공이 역경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상대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나는 안전한 TV 밖 상황에 있음에 안도하며 그 주인공을 안 됐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즉 고통과 분투하고 있는 타인과 거리를 두면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감정적인 공명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동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해요. 타인뿐 아니라 나 자신을 동정하기를 바라진 않죠. 정서적으로 유쾌한 감정이 아니기도 하지만 자신에 대한 동정은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갇혀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무척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동정심은 경계해야 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 스스로 취약한 부분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느끼는 육체적 고통과 마음이 아플 때 느끼는 사회적 고통을 우리 뇌는 큰 틀에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UCLA 심리학과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 연구팀이 2003년 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컴퓨터 게임을 통해 세 사람이 축구공을 주고받는 놀이를 하는데 연구 참여자만 소외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합니다. 추후 참여자의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 활성화됨을 발견을 했고요. 개임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심화가 되면 해당 뇌 부위는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2011년 발표된 컬럼비아대 생리학과 에드워드 스미스 교수팀의 연구 결과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별을 경험한 40명에게 자신의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뇌에서 팔에 매우 뜨거운 것이 닿았을 때와 같은 부위가 활성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우리 자신을 당연히 돌봐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약하다고 꾸짖거나 채찍질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심리적 취약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뇌가 취약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나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취약성을 극복하는 시작이다라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한길 사람 속은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지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위험 상황에 스스로 대응하는 트램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연은 전방 100m 객체까지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와 영상 분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 자동차보다 2~3배 이상 긴 제동거리 문제와 다수의 출입문으로 발생하는 승하차 혼잡을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램 주행로를 데이터화한 맵 기반의 충돌 위험도 판단 기능으로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을 예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철도연은 충북 오송의 트램 시험선에서 자율주행으로 600km 누적 주행 시험을 진행해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의 검증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고해상도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유니스트 최문기, 디지스트 양지웅 공동연구진은 도장을 찍듯이 간단히 패턴을 찍어내는 새로운 패터닝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3원색 모두 세계 최고 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디스플레이 제작에 쓰이던 패터닝 기술은 소재를 깎고 씻는 등 과정이 복잡해서 안정성이 낮은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간단히 패턴을 찍어내는 신기술로 페로브스카이트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400나노미터의 초고해상도 패턴을 그려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높은 색 순도를 지녀서 차세대 발광 물질로 주목받고 있으나 물질 고유의 특성으로 안정성이 낮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국제 정밀 의료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지스트 공동연구팀은 미국 국립보건원 등이 공동 주최한 마이크로바이옴 드림 챌린지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5만여 개 이상의 여성 체내 미생물 기반 빅데이터에서 기계학습 기반 최적 모델을 구축해 조기 조산 예측 부문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드림 챌린지는 의생명 분야 여러 난제 해결 방안을 참가자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에서 찾는 대회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3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교육을 4차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제도 소개부터 대상 선정, 사전 컨설팅, 예타 세부 분석 방법 등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룹니다. 교육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담당자이며 과개정통부는 대구, 서울, 대전, 광주 등 지역 거점을 직접 방문해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관련 영상이나 댓글을 멀리하고 이전과 비슷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등 스스로 불안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섣부른 남 탓이나 피해자 혐오 표현은 모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회복을 방해할 뿐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